어제 자기 차 봤다? 그날 정 선생이 그렇게 속삭였을 때 난 바보처럼 멀뚱히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쩜 그렇게 시치밀 때냐? 나 정말 놀랐어요. 자긴 도덕파인 줄 알았거든. 그러면서도 사실은 반가웠어요. 불륜의 방식. 서하진. 선생님 같은 분이 동참해 주셔야지 안 그래요? 현관 안으로 들이민 한 발이 완강했지만 여자의 말투는 상냥했다. 일요일 아침 잠결에 들은 초인종 소리에 응답을 한 순간 부녀 회장이라는 말에 선뜻 문을 연 그 순간 휴일의 평온은 여지없이 깨어졌다. 부녀회라는 것이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모임이 아닐까 싶을 만큼 여자는 끈질겼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단호하고 절제된 어조로 여자는 내가 동참해야만 하는 이유를 또 한 번 설명했다. 저기 실은 오늘 일찍이에요. 학교에 가봐야 하거든요. 여자의 얼굴에 낭패감이 스쳤다. 슬그머니 문 밖으로 발을 빼며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표정으로 돌아서는 여자의 등 뒤에 문을 닫으려는 찰나 여자가 아참 하며 문을 부여잡았다. 나중에 연판장 돌릴 때 사인이라도 꼭 해줘요. 이따가 진정서 갖다 드릴게. 이상한 부분이 없나 점검도 해주시고. 그럼요. 그쯤은 당연히 협조해야죠. 어려운 일을 맡으셔서 고생 많으세요. 여자를 보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인들 못할까. 나는 한껏 친절해졌다.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까지 덧붙인 후 문을 닫고 막 방 쪽으로 한 걸음 떼려는 순간 저기 선생님 하고 여자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심호흡을 2번 하고 눈곱 낀 눈 가득 웃음을 띠고 문을 열었다. 이거 흔들면서 구호 외칠 거거든요. 출근하시는 길에 들러보기라도 해주세요. 여자가 내민 흰 수건 한 장을 받아들고서 난 계단을 내려가는 여자의 등을 눈으로 꾹꾹 누르듯 노려보았다. 잠은 이미 말끔히 달아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익을 찾아야죠. 그냥 이대로 악취 속에서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이를 달래듯 사분사분 늘어놓던 여자의 말이 되살아났다. 나는 수건을 내려놓고 커피 메이커에 원두를 넣었다. 부엌의 작은 창으로 저 아래 아파트 광장을 가로지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남의 일이 아닌데 뒷짐지고 있다가 혜택이나 입는다면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미안하지 않겠어요? 부녀 회장의 수다한 말들이 떠올랐지만 난 전혀 미안하지 않았다. 휴식을 반납한 사람들처럼 나도 권익을 잃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난 권익을 되찾고 싶은 생각 따위는 조금도 갖지 않았다. 냄새 같은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다. 쓰레기 매립지 위에 건설된 아파트. 판에도 끝이 없는 사방에도 어디에도 쓰레기뿐인 곳에 세워진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향기를 기대한 것일까? 몇 겹의 흙더미 자갈과 시멘트로 그 악취를 영원히 보호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일까? 휴일의 학교는 이상하다. 벽마다 아무런 현실감도 없는 사진들의 음침한 빛으로 번뜩이는 복도는 덜 마른 걸레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 입고 간 우산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꽂혀 있고 외짝이 실내화가 빈 신발장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곳은 단 하루 비어 있을 뿐인데도 오래 버려진 잊혀진 건물 같았다. 전화해서 귀찮았지. 미안. 그치만 자기도 심심했지. 교무실 문을 열자 정 선생이 예의 코맹맹이 소리로 나를 맞았다. 노란 셔츠에 감색 조끼. 그녀는 막 광고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경쾌해 보였다. 29, 아직은 생머리가 어색하지 않은 몸에 착 달라붙는 검은 진 바지를 망설임 없이 입을 수 있는 나이. 사실은 조금 있다 누가 올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같이 있어줬음 해서 전화했지. 정 선생의 남자.
지난달 일에 시시때때로 내게 이야기하던 남자를 오늘 비로소 보게 될 것이었다. 어제 보랏빛 셔츠를 샀어. 그 사람은 그런 색이 어울리거든. 한국 남자치고는 얼굴이 흰 편이야. 게다가 무척 말랐어. 양호실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여선생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내게 중대한 비밀을 털어놓듯 속삭이던 정 선생이 며칠 후 셔츠에 어울릴 근사한 회색 넥타이를 샀다는 것, 그 셔츠에 그 넥타이를 맨 그 남자와 강이 보이는 곳에서 랍스타를 먹었다는 것, 그 사람의 신용카드가 웬일인지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 선생이 계산을 했지만 자신은 그런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따위는 난 알고 있었다. 비밀을 털어놓을 때 그녀의 음성은 낮았고 눈은 은밀한 빛으로 반짝였다. 보물을 가진 아이가,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보물을 숨긴 아이가 단 한 사람 그 사실을 알아차린 이에게 보이는 눈빛. 나 어제 자기 차 봤다? 그날 정 선생이 그렇게 속삭였을 때 난 바보처럼 멀뚱히 그녀를 쳐다보았다. 느닷없는 친밀감, 그리고 자기라는 호칭 때문이었다. 고작 3살 아래였지만 무용과 국어라는 과목의 거리만큼 그녀는 나와 뜨악한 사이였다. 점심시간이면 양호실과 상담실, 과학실패로 나뉘는 여선생들. 그녀는 양호실파였으며 나는 그 사이를 오가는 처지였다. 그날 난 양호실에 있었다. 늘 그랬듯이 배달시킨 음식을 나누어 먹고 난 후 양호 선생은 커피를 타고 있었으며 누군가 먹은 그릇들과 신문지를 치우느라 분주했고 벌써 치약을 묻힌 칫솔을 입에 문 선생도 있었다. 내 차라니? 라고 묻기 전에 그녀가 또 속삭였다. 나중에 얘기해요. 오후 수업은 잘 진행되지 않았다. 나는 자주 말을 놓쳤고 그런 후에는 내가 하던 이야기를 전혀 떠올릴 수가 없었다. 몇몇 아이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른한 날이었다. 열린 창밖에서 연초록의 뾰족한 잎들이 채 떨어지지 않은 꽃들을 밀어내며 솟고 있었다. 흰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왔다. 나 어제 자기 차 봤다? 그녀의 은밀한 목소리가 내 귀를 떠나지 않았다. 양수리 어귀, 붉고 푸른 은폐용 플라스틱 띠들이 줄줄이 늘어진 주차장 입구. 그 한 구석에 서 있던 내 차를 그녀가 어째서 알아보았는지 추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의 뜬금없는 친밀감도. 정 선생이 종례와 청소 따위의 일에 잡혀있을 시각에 난 교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보았다는 내 차, 낡고 허름한 잿빛의 차가 거기 서 있었다. 군데군데 흠집이 난 차가 전에 없이 실어져서 난 거칠게 차를 몰았다. 함부로 끼어들고 차선을 바꾸는 동안 차는 소리를 내며 주인의 부당한 화풀이를 비난했다. 수도 없이 빵빵 소리를 들은 후 누군가 경광등을 번쩍이다 내게 욕설을 퍼부으며 지나간 후에야 난 비로소 차분해졌다. 누군가 내 차를 보았다고 말해주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내가 모텔을 드나드는 여선생님이 드러났다는 것이 묘한 안도감을 주기까지 했다. 어쩌면 그 많은 생채기들이 날 동안 누구도 내 차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신기한 일일 수도 있었다. 그 누군가가 정 선생이었던 것이 내게는 불행이었음을 그때 난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늦게 전화를 걸어온 정 선생은 취해 있었다. 왜 그냥 갔어요? 나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응석 부리는 아이처럼 몇 마디 늘어놓던 정 선생이 급기야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나 정말 놀랐어요. 자긴 도덕파인 줄 알았거든. 그러면서도 사실은 반가웠어요. 나 정말 힘들거든요. 요즘 집에선 자꾸 결혼하라고 하는데 이 남자랑 헤어질 생각은 전혀 못하겠거든요. 그러면서도 어쩐지 달라진 것 같고. 횡설수설하던 정 선생이 아유 내가 취했나 봐 하면서 전화를 끊은 것은 자정이 지난 무렵이었다. 정 선생의 남자는 오지 않았다.
이 사람이 원래 약속 시간을 잘 안 지켜. 착한 사람들이 대개 시간관념이 없잖아. 시계를 힐끗 쳐다본 정 선생이 변명처럼 말했다. 정오가 지나 있었다. 내가 잘못했지 뭐. 휴일 아침에 만나면 어떤 기분일지 알고 싶어서 무리하게 약속을 했거든. 휴일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여자에게 걸맞은 슬픈 그런 눈. 어울리지 않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정 선생이 내게 물었다. 자긴 이해하지? 그런 거 있잖아. 다 차지할 수 없다는 거. 원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따금 욕심이 나는 거. 투정 부리고 싶은 거.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어내리며 긴 한숨을 내쉰 정 선생이 온전히 내 것일 수 없는 사람, 안타깝다고 말하기에도 너무 안타까운 거, 그런 거 있잖아. 하고 연극적인 대사를 시작했다. 내가 있지 그 사람한테 그랬어. 만약 부인이 알게 되면 어쩌겠냐고. 유치한 질문이지. 내가 원래 유치 빼면 시체잖아. 깔깔거리며 재밌어 죽겠다는 듯 웃는 정 선생은 어느 순간 진지한 기색을 회복하고 말했다. 그래도 너랑은 헤어질 수 없다. 너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다. 뭐 이런 답을 기대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지만 알고 싶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이러는 거야. 그 여자는 평생 가도 모를 거야.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여자야. 아, 정말 충격이었다. 그 남자 눈이 너무 슬펐던 거 있지? 충격의 슬픔을 한꺼번에 표현하느라 정 선생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 사람이 내게 처음 다가왔을 때도 그랬어. 그런 거 뭐라고 하잖아, 왜? 화두. 그래, 그 남자가 내게 준 화두가 슬픔이었어. 화두? 나날이 가용 어휘가 달라지는 그녀를 난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얘기했지. 그 사람 처음 만난 날, 아니 처음 본 건 아니고 맨 처음 말을 걸어왔던 날. 그 남자, 40살의 중견 실업가. 집 근처의 빵집에서 그 남자가 처음 말을 걸어온 날. 그날은 그녀의 27번째 생일이었다. 축하해줄 남자친구는 군대에 있었고 저녁을 사겠노라 한두 명의 친구는 차례로 전화를 걸어왔다. 때마침 생긴 피치 못할 사정. 그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귀갓길에 그냥 들어가기엔 너무 쓸쓸했던 그녀는 불이 환한 빵집에서 예쁜 케이크를 골랐다. 빨간 딸기가 시럽에 묻혀 생생한 빛으로 빛나는 생크림 케이크를 포장하던 종업원이 물었다. 초는 몇 개 드릴까요? 27개요. 폭죽은 필요 없어요. 그 말을 하면서 그녀는 무척 슬펐으며 그 순간 그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생일인가 보죠? 긴 바게트를 골라 들고 있던 그 남자를 그녀는 몇 번인가 본 적이 있었다. 늦은 밤 비디오 가게에서 혹은 세탁물을 맡기러 간 길, 혹은 아파트 앞 잡화점, 혹은 퇴근길 차를 세우다가, 혹은 그럴 때 그가 늘 혼자였다는 사실을 상기해낸 그녀가 자축이라도 하려고요 하고 말한 순간 몹시 쓸쓸한 표정을 지은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혼자 케이크를 자르는 건 너무 슬프지요. 그 남자를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슬프게 느껴져. 정 선생은 모른다. 모든 다른 사랑처럼 불륜에도 슬픔이라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슬픔은 불륜을 불륜답게 만드는 자양분임을. 더 슬플수록 사랑의 불륜의 늪에 깊어간다는 것을. 진짜 괴물이야. 그 남자 부인 말이야. 어제도 집 앞 가게에서 봤는데 수입상품 가게에 모이는 동네 아줌마들이 있어. 거기 끼어서 수다 떨고 있는 거 있지? 추리닝 바람에 맨발에. 어휴, 그 바지 색깔을 자기가 봤어야 되는데. 저녁 지을 시간인데 어쩜 그러고 있니? 애도 둘이나 있거든. 7살, 9살. 걔네들도 꼴이 말이 아니야.
정말 귀여운 애들인데. 그 남자 아내의 험담을 시작할 때 정 선생의 목소리는 과연 활기를 띈다. 전형적인 조강지처평. 정 선생 스스로의 분류법에 따르면 그녀는 조강지처를 두지 못한 악취에 시달리는 남자의 안식처, 조강지첩이었다. 자기 얘기도 좀 해봐라. 어쩜 그렇게 시치밀 때냐. 자기를 보면 남자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흥미도 없는 사람 같잖아. 누가 자기더러 연애하는 여자라 하겠어. 자긴 그러니까 내숭형이야. 그 남자의 직업이 혹시 교수나 뭐 그런 거 아니야? 어떻든 전문직이지? 어때? 내 말이 맞지? 하는 듯 느긋한 표정으로 정 선생이 나를 바라보았다. 정 선생의 추측에 의하면 나의 남자는 교수이거나 연구원 등등의 직업을 가진 인텔리이며 아내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미인일 것이며 미술이나 음악을 하는 딸이 있을 것이고 아내와는 음악회나 전람회 따위를 다니는 문화인이지만 나와는 영화 관람조차 하지 않는 무덤덤한 사람일 것이고. 그런 남자가 왜 바람을 피겠어? 어머, 자기 여태 모르는구나. 그런 남자일수록 불륜에 휩쓸릴 확률이 높아. 그런 사람은 대개 자기처럼 전혀 외모에 신경 안 쓰는 여자, 심지어 못생긴 여자를 만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싶거든. 그리고는 진실한 사랑에 중요한 것은 이것뿐이라는 듯 잠자리에 몰두하는 거야. 변태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지. 말하자면 이 중에 그거 있잖아. 뭐라고 하지? 그래, 이 중에 허위 허식. 나는 참지 못하고 피식 웃음을 흘렸다.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히 선택하여 불륜의 사회학을 설파하는 정 선생은 영락없는 사회학자였다. 이제 보니 정 선생 전문가 뺨치겠어. 아예 그 방면으로 나서지 그래. 내 말 속의 가시를 보지 못한 정 선생이 싱그레 웃음을 지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거 맞는 말이야. 난 이 남자 만난 거 절대 후회 안 해. 그저 시시한 남자 만났어 봐. 내가 이런 생각들을 했겠어? 불행한 사랑을 하는 여자는 가끔 턱없이 유식해지기도 하는 거야. 사회에 그 뭐냐? 이면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지. 알고 보면 산다는 일은 정말 슬픈 거야. 쓰러지는 비처럼 그녀의 얼굴에서 천천히 웃음기가 그쳤다. 그녀는 갑자기 나이 들어 보였다. 삶의 뒤안길에 쓸쓸히 늙어가는 노파처럼 추레한 눈빛의 그녀가 오늘의 결론은 하고 말했다. 알고 있겠지만 자기 남자 같은 이들은 절대로 가정을 버리지 않아. 불륜의 상대로는 어쩌면 최상일 수도 있지. 양쪽 다 가정이 있는 경우에 말이지만. 말을 마친 정 선생이 아, 봄날은 정말 싫어 하며 길게 기지개를 켰다. 모래를 실은 바람이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몰려왔다. 손가락을 움직이듯 눈꺼풀을 깜빡이듯 내 몸의 모든 기관들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면 난 가장 먼저 심장 박동수를 줄일 것이다. 1분에 80회쯤으로 다시 75, 70, 그리고 60으로 낮아지고 심장 스스로도 느끼지 못할 만큼 신압으로 정지할 때까지.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때면 뒷덜미 안에 핏줄이 누군가 잡아당기듯 우쭐해질 때면 매번 나는 내 몸이 나를 거부하는 듯한 절망감에 빠지곤 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몇 잔의 물을 마시고 벽을 보고 앉았어도 한 번 기세가 오른 혈압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음주도 흡연도 육식조차 즐기지 않건만 언제나 평균치를 웃도는 콜레스테롤의 수치. 선천성인가 하면 그건 아니었다. 120에 160. 그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난 막 혈압의 수치를 확인하는 중이었다. 약이 떨어졌을 텐데. 그는 의사다웠다.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고도 정확히 짚어낸다. 오늘은 늦었고 내일 들르지. 미리 준비해둘게.
괜찮아요. 어떻게 버텨볼 작정이에요. 목소리가 강경하게 들리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너무 굳어 있었을까. 그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그랬잖아. 혈압약은 한 번 복용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어떻든 한 번 들려. 얼굴이나 보게.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상냥했다.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한동안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순조로운 맴돌기를 하지 못하는 피들이 몸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열이 오르고 몸이 동시에 떠오르는가 하면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전화기가, 그 옆에 화분이, 그 아래 바닥이, 나를 둘러싼 공간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그 순간이었다. 혈압이 오르면 내 몸이 그렇듯 난 그에게 그리고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꿈처럼 여겨지는 것이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다만 생생한 공포로만 남아있는 불쾌한 꿈. 그러면서도 결코 헤어날 수 없는 무엇. 그가 처음 내 몸을 만졌을 때 그때의 그 느낌이 그랬다. 초음파 검사를 위해 내 배 위에 개를 바르고 무언지 알 수 없는 기구를 든 그의 손이 마사지하듯 배 위에 둥근 원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전기에 오른 듯 짜릿한 느낌이 배꼽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져나갔다. 그에게 벗은 몸을 보인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그가 됐어. 이제 일어나도 돼. 너 약 먹어야겠다. 칸막이 너머에서 그가 말했다. 혈압이 심각할 지경이야. 몸의 균형이 깨져서 소화도 못도 다 안 되는 거지. 그는 처방전을 갈겨 쓰다 말고 회전 의자를 좌우로 돌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몸만이 아니야.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서 막 화가 치밀고 갑갑하고 너 그렇지 요즘? 그가 약 올리듯 빙그레 웃었다. 멀쩡하던 혈압이 왜 그처럼 올라가는지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30이 지날 때까지도 너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랑 결혼하자. 오빠와 둘이 자취하던 방을 무시로 드나들던 그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은 지나친 농담 혹은 악담처럼 들렸다. 난 23살 막 임용된 신출내기 교사였다. 아이들은 사랑스러웠으며 동료들은 친절했다. 차 한 잔만으로도 몇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며 내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다림질 해둔 옷을 입을 때면 정겨운 눈으로 나를 보는 오빠가 있었다. 나는 아이들 모두를 공평하게 대했으며 내 주변의 누구에 관한 험담도 하지 않았다. 교재 연구에 밤을 새고 인사동 무명화가의 전시회를 돌며 빳빳한 팸플릿이 책꽂이 한 칸을 메울 만큼 연극을 보는 사이 성긴 바구니의 모래처럼 시간이 빠져나갔다. 작은 키, 얼근 얼굴, 송곳 꽂을 땅떼기 한 평 없는 부모. 내과 의라는 간판이 가진 것이 전부인 그에게 여자가 생겼을 때 나는 29이었다. 미대 출신의 아름답기까지 한 여자가 집과 차와 또 다른 것들과 함께 그에게 올 때까지 내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결혼하던 날 오빠와 올케 언니와 함께 식장을 빠져나오던 순간부터 나는 어지러웠다. 몇 차례 약을 지어주던 동네 약사가 아무래도 몸살 같지 않다며 혈압계를 꺼낼 때까지 난 내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140에 180. 그래, 이거였어. 약사가 밝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고혈압과 편두통. 그것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던 시간을 보낸 형벌 같았다. 3번째 약을 타러 갔던 날 그가 말했다. 너 좀 이따 나랑 같이 나가자. 니네 동네에 볼 일이 있거든. 그는 그러나 내가 사는 동네로 차를 몰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든 순간부터 혈압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너 안 되겠다. 잠깐 차 좀 세울게. 어둠 속에서도 내 숨소리를 감지한 그가 차를 몰아 내려간 곳은 고수부지였다. 불을 끈 차들, 저마다 다시는 움직이지 않을 듯 서 있는 차들 안의 사람들이
도둑 고양이처럼 소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둠 저편 강 위에 흔들리는 불빛이 어지러웠다.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면서 나는 몸이 불었다. 아침이면 얼굴이 푸석푸석 부어올랐다. 이뇨제를 좀 쓰지 뭐. 그의 처방에 따라 이뇨제를 먹기 시작한 후 붓기가 가라앉는 대신 얼굴 곳곳에 흰 비듬 같은 각질이 생겨났다. 원래 혈압은 만병의 근원이야. 비타민제를 처방해주며 그가 말했다. 한 움큼의 알약, 그것들을 소화시키기 위한 액체 위장약을 건네주며 그가 덧붙였다. 빼먹지 말고 먹어. 좀 괜찮다고 안 먹으면 점점 강한 약을 써야 되거든. 충격요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그가 얼근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그의 충격요법이 효력이 있었을까? 그는 다감한 사람은 아니었다. 나를 만나면 외진 곳으로 가기 위한 외곽도로에 접어들 때까지 그는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며 차를 몰았다. 오로지 그곳으로 가는 일만이 중요하다는 듯 운전에 열중하던 그는 도시 초입에 들어서면 다변이 되었다. 처음 그와 서울을 벗어나던 날 가평 휴게소라는 간판이 보일 때까지 나는 그곳이 그날의 목적지임을 알지 못했다. 그는 마치 토박이인 듯 그 작은 도시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다. 가평이 그랬듯 양평, 춘천, 여주, 그와 거친 도시들은 내게 다른 얼굴로 다가왔다. 불온하고 혼란스러운 그러나 살아나게 펄럭이게 하는 바람. 그 바람을 몰고 오는 풍차. 그런 이야기를 듣는 동안 뒷덜미가 묵직한 느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산들이 거리들이 맑게 씻긴 듯 눈앞으로 다가들었다. 너무 짙은 컬러 사진처럼 불안스럽도록 선명해진 세상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그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내 속의 피들은 불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운전석을 내게 넘겨준 그가 후미진 골목 한쪽에 세워두었던 자신의 차로 걸어가면 그의 여윈 어깨를 보고 있노라면 탁탁 소리가 들릴 만큼 관자놀이의 핏줄이 빠르게 튀었다. 어디 안 좋으세요? 이 선생 안색이 영 그런걸. 교감의 목소리가 여느 때 없이 친절했다. 이마를 짚어 손을 떼고 몸을 바로 하는 나를 그가 염려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어쩌지? 오늘 수고 좀 해주셔야겠는데. 특별활동 발표회 전에 리허설에 내 감독이 필요하다고 교감이 말했다. 나는 사물놀이반의 지도교사였다. 명예교사가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지만 교회로 나가는 만큼 누가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거의 끝나갈 거예요. 좀 이따 가서 애들 보내고 뒷정리만 좀 해주세요. 뒷정리도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저희 명예교사는 특별하잖아요. 교감이 못마땅한 얼굴로 혀를 끌끌 차며 그러지 말고 어서 가보라는 듯 손사래를 쳤다. 자기도 그 여자 만나기가 싫은 거지? 교감이 사라지자 내 곁에 다가온 정 선생이 속삭였다. 그 여잔 틀림없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야. 자긴 얘기 못 들었지? 다들 그 여자를 푼수 취급하는 거 모르지? 뭐야 또 신명 나서 일하는 사람을 왜 그래? 혈압이 오르면 을에 그렇듯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몇몇 선생들이 우리 쪽을 돌아보았다. 사물놀이반의 명예교사 현미 엄마에 대한 소문을 모르지 않았지만 난 짐짓 엄한 목소리로 정 선생을 나무랬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마.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봐 좀. 순수? 정 선생의 혀가 빠르게 나왔다가 들어갔다. 내가 무용 선생 아니야. 어쩌다 체육실에 들르면 그 여자가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야. 특활 없는 날에도 말이야. 말로야 그러지. 사물놀이 기구들 그거 거기 보관하잖아. 그것들 손보러 왔다고. 멀쩡히 잘 있는 꽹과리 한번 두들기면서. 정 선생의 눈이 세모꼴로 변했다. 김 선생, 새로운 체육 선생 말이야. 그 선생 말이 그 여자가 걸핏하면 거기 와서 담배 한 대 달라 한다는 거야. 떨떠름한 얼굴을 하면서. 뭐 술은 권하면서
담배는 왜 안 되느냐? 담배는 기호식품이다. 여성도 기호를 즐길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푼수를 떤다는 거야. 교감은 모르는 줄 알아? 교무주임, 학생주임 다 안다니깐. 어쩜 교장도 알걸? 선생들 몇이 그 여자랑 대성령과 어디 놀러까지 갔대잖아. 정 선생의 목소리가 차진 반죽처럼 엉겨붙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내가 정색을 했다. 정 선생! 단지 부르기만 했을 뿐인데도 정 선생은 단박 풀이 죽었다. 애꿎은 꾸중을 들은 아이처럼 억울한 눈으로 나를 보던 정 선생이 기어이 한마디 덧붙였다. 이건 푼수형 불륜의 전형이야. 내 말이 틀린가 어디 두고 봐. 컴퓨터, 꽃꽂이, 영어회화 등등의 특별활동 시간을 책임지는 학부모들. 명예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들은 말 그대로 명예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다. 학기 초 교사라는 호칭에 끌려 눈을 빛내며 학교를 찾던 명예교사들이 여느 선생들과 다름없이 흐릿한 눈으로 교실 벽에 시계만을 쳐다보는 데는 채 2달이 걸리지 않았다. 매학기 새로운 명예교사를 찾기에 골몰할 때면 지도교사들은 부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자긴 좋겠다. 붙박이잖아. 무려 5년째 사물놀이반을 지도하는 현미 엄마를 사람들은 붙박이라 불렀다. 처음 사물놀이반을 맡았을 때 조금 배웠다며 장고채를 잡는 폼이 예사롭지 않았을 뿐 그녀는 그저 얌전한 학부형이었다. 다만 그녀는 지나칠 만큼 열심이었다. 텁텁한 목소리, 남자처럼 퍼질러 앉아 장고를 두들겨대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난 첫 학기 이후에는 사물놀이반을 찾지 않았다. 특별활동이 있던 어느 날 체육주임이 나를 찾았다. 그를 따라 내려간 체육실, 어두운 지하방 구석에서 여자가 잠들어 있었다. 질펀한 사물놀이 한마당을 놀고 난 놀이패의 행수처럼 젖은 여자에게서 역한 땀냄새가 났다. 내가 흔들어 깨우자 여자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제가 잠들었나 봐요. 주섬주섬 물건을 챙기고 체육실을 나가기 전 여자는 나와 체육주임을 바라보며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2번 더 그런 일이 되풀이되었을 때 내가 말했다. 너무 피곤하시면 그만두셔도 돼요. 여자는 펄쩍 뛴 듯 놀라며 손을 저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을 둔 여자의 말대로 체육주임은 더 이상 나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 1학년, 3학년이던 현미자매가 모두 졸업을 하던 지난해 그녀는 검은 우단 표지에 감사장을 받았다. 소감 한마디를 청한 교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 후 그녀는 명예교사로 일한 지난 5년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시간 들여 천천히 설명했다. 삶의 기쁨, 생의 보람 따위가 열에 들뜬 목소리에 실리고 회의실을 메운 교사들이 손맞이를 꺾고 고개를 외로 꽂아 헛기침을 할 즈음에 그녀가 교장을 향해 다시 깊이 허리를 굽혔다. 얼떨결에 마주 인사를 하는 교장에게 그녀는 간곡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교장 선생님, 제 능력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말끝을 떠는 그녀를 그 입가에 어설픈 미소를 보던 교장과 교감 다른 주임들이 멍한 표정으로 내 쪽을 쳐다보았다. 누군가 뒤쪽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나를 망설이게 했지만 난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녀를 변화시킨 게 무엇이든 내게는 그것을 빼앗을 용기가 없었다. 주말에 구청은 한산했다. 체육관 앞 공터에서 민소매 셔츠를 입은 남자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다. 이른 더위를 맞아 채 피기도 전에 희부옇게 시들어가는 꽃을 얹은 채 게으른 안악처럼 서 있는 나무들. 그 사이로 아이들의 마른 함성이 날아갔다. 이미 연습이 끝났는지 3, 4, 5 짝을 지은 아이들이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우고 차 밖으로 나오려던 나는 이미 내리던 한 발을 황급히 거두고 문을 닫았다. 여자애들 2명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아이들의 툭툭 내뱉는 말 때문이었다. 저기 봐라. 이제 곧 주임이 나타날 거야. 그 똥차 끌고 오면 저 아줌마 이제 그 차 탄다. 두고 봐. 저기 봐, 저기. 내 말이 맞지? 난 몸을 낮추고 그 아이가 가리킨 곳을 쳐다보았다. 아이들이 말한 저 아줌마, 현미 엄마가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다. 질끈 동여맨 꽁지머리, 한복바지 아래 행전을 친 선머슴 같은 현미 엄마가 꺼덕꺼덕 걸어가는 앞에 하늘색 차 한 대가 스르르 멈춰서고 한 남자가 나왔다. 남자는 정중한 시종처럼 조수석의 문을 열었다. 아이들 몇몇이 남자에게 꾸벅 절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차가 떠나기 전 현미 엄마는 창을 열고 아이들에게 무어라 소리를 질렀다. 수고 많았다거나 내주의 보자는 따위였을 테지만 아이들 중 누구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그녀와 남자가 떠나간 뒤로 아이들이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달아오른 유리, 달궈진 차체의 열기가 코끝에 밀려들었다. 신혈이 오른 듯 땀이 나기 시작했지만 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대로 차 전체가 둥 떠오를 것만 같았다. 충격 요법. 내가 그 요법의 유일한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려준 것은 텔레비전이었다. 너 강내과 얘기 들었니?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그 얘기 같은데. 늦은 밤에 전화해서 오빠는 다짜고짜 그렇게 말했다. 나는 누운 채 리모컨을 눌러 TV를 켰다. 병원 입원실, 진료실이 엇갈리는 화면이 어지러웠다. 어제 문산 갔다 왔거든. 좀 이상하다 싶긴 했어. 암이었다는 둥, 사고라는 둥 횡설수설 하더라고. 멀쩡하던 마누라가 죽었으니 그렇기도 하겠지 하고 말았지. 넌 몰랐구나. 걔가 원래. 내 손에서 수화기가 툭 떨어졌다. 번뜩이는 모자이크 화면 뒤편에 한 남자가 숨어 있었다. 충격을 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기계를 거친 새된 아이 같은 목소리로 남자가 말했다.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처럼 흐릿하게 처리된 여자의 얼굴, 의문의 죽음, 자살 혹은 타살. 수수께끼 같은 말로 말문을 연 기자가 사납고 빠른 어조로 말을 이었다. 한 여자가 죽었다고. 부부싸움 끝에 독국물이 든 주사액을 스스로 팔에 주입했다고. 그 독국물은 의사인 그 남편이 이틀 전 남겨둔 것이었다고. 환자들과의 수상한 관계를 캐묻는 아내를 달래며 믿어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음을 충격적으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보여주었던 것이라고. 사건이 알려지자 원장 강모 씨에게서 불쾌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여성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기자의 뒤편에 서 있는 붉은 벽돌 건물, 모자이크 처리된 병원 간판을 보는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라왔다. 소화되지 않은 약들, 노란 위액에 섞인 알약을 보며 난 어지럼증을 느낄 때까지 속의 것들을 토해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혈압, 내 속에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쏟아낼 기세로 나는 끊임없이 토했다. 난 방을 나왔다. 좁은 거실과 온 벽에 냄새가 달라붙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어 젖혔을 때 또 다른 악취가 나를 맞았다. 쥐와 고양이와 사람의 시체가 한 번에 썩어가는 환영에 시달리며 계단을 내려가는 나를 누군가 불렀다. 선생님, 이 밤에 어딜 가세요? 그 옷이... 부녀 회장이었다. 맨발의 자리 옷차림에 나를 그녀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냄새 때문에요. 집에 냄새가 심해서요. 내 목소리가 화난 사람처럼 거칠었다. 그러게요. 내가 뭘 했어요. 환기통을 타고 실내로도 들어온다니깐. 문을 꼭꼭 닫고 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인데 이것 좀 봐주시라고 가져왔지.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내 맨발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훑듯이 바라보았다. 진정서예요. 문안 좀 손봐주시고 더 괜찮은 말로 바꿔줘봐요.
모레쯤 구청에서 시위할 건데 그때 접수시킬 생각이에요. 진정서 낸다고 어쩌겠어요. 아파트를 때려 부수고 땅 파고 쓰레기 다 치우겠어요? 그런 거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난 정상이 아니었다. 발악하듯 소리를 지르는 내게 그녀가 주춤주춤 다가왔다. 선생님 하며 내 팔을 잡던 그녀가 어머, 이건 다른 냄새인데 선생님 토하셨구나 했다. 일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갓난애가 구토를 계속하는데 알고 보니 악취 때문이었대요. 실신한 노인도 있어요. 선생님 보기보다 예민하신가 보다. 멍한 시야에 갑자기 친근해진 그녀의 눈이 보였다. 난 종이장을 받아들고 비실비실 계단을 올라와 현관문을 열었다. 구청에 진정한다고 시위 몇 번 한다고 당장 뭐가 해결되겠어요? 주민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현관문 너머에서 부녀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방문을 열고 시트를 세탁기에 넣고 나는 베란다로 나갔다. 가시지 않은 냄새가 포위하듯 몰려들었다. 어쩌면 냄새는 내 폐 속에 깨알 같은 폐낭 속에 실핏줄 끝까지 혈관을 타고 허연 뇌수의 주름 사이사이마다 스며들지도 몰랐다.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을지도 몰랐다. 영원히 죽음에 이르기까지 놓아주지 않을 그것. 향기로도 어떤 방취제로도 막을 수 없는 그것은 단 한 번 주입으로 절명케 하는 독극물과 똑같은 것일 수도 있었다. 숨을 쉬고 숨을 쉬며 나는 오랫동안 베란다 난간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가만히 난간 앞으로 한 발 다가갔다. 더러운 공기를 뚫고 더러운 바람이 불었다. 나는 몸을 내밀고 한껏 바람을 들이켰다. 미지근한 바람이 불러낸 물줄기가 눈가에 꼬리를 그으며 흐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토해내고 모든 것을 물로 흘려내도 내 안의 냄새는 가시지 않았다. 도둑고양이처럼 정선생처럼 현미 엄마처럼 충격요법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그의 아내처럼 그것은 절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물체였다. 내 숨 끝에 달라붙어 나를 숨쉬게 하는 혐오스럽고 두려운 그러나 친근해진 물체. 난간에 기대서서 나는 여태 내 손에 들려있던 진정서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다. 내 손의 온기로 꿉꿉해진 종이는 잘 찢어지지 않았다. 꼼꼼히 손톱이 아플 만큼 힘을 주어 찢은 작은 조각들을 나는 힘껏 허공에 뿌렸다. 바람에 실린 조각들이 검은 공중으로 날아갔다.